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4.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현장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솔키고요.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삼중입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심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희정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지은 씨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비서 역할을 잘 수행했다. 뭐 이런 이유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국가의 백래시 편에서 다루기는 했습니다. 근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전반적인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무사이자 상담 심리사이시기도 한 홍수경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기관지염이 심해서 네. 오늘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자연스럽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목소리가 참 좋으신 분인데 참 지금 되게 가슴이 아파요. 진짜 7시간 반을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시다가 저렇게 되셨다는 얘기에 더더욱나 좀 그렇습니다. 네, 되게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노무사이고 상담 심리사 두 가지 타이틀을 갖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드신 사연이신지. 네. 제가 1995년에 공인노무사 시험 이제 합격해서 노동법률 상담하고 인사노무 컨설팅 주로 이제 하다가 실제 노동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 상태에 빠진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산재, 피해자 분들도 그렇고 유족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해고 사건 같은 경우도 경험하게 되면 대기 발령, 해고 사건 이전에 대기 발령이라든지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당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가정 생활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또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노사관계라는 게 인간관계인데요. 인간관계를 다루다 보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제 자신을 좀 성찰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 또 이 사회에 몸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삶을 하나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제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지금 이제 이까지 오게 된 되게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유, 왜요? 굉장히 아니, 더 파보고 싶은데. 조금만 더 파볼까요? 땀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주제가 달라지는데. 글쎄요. 마음 공부. 뭐 심리학과에 입학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심리 상담 공부를 뭐 명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심리 상담 원래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정신과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 뭐 이렇게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제 자신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제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갈등도 많고 모순도 많고 그래서 이런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기던 차에 뭐 부족한 대로도 공부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그만 상담 심리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지금도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노무사 일도 하시면서 상담은 또 상담대로 잡아서 하시는 거세요? 네.
노무사 일이 좀 본업이고요. 아. 왜냐하면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담 심리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 그 상담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으세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경제적 보상이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같이 기울이는 것이 실제로는 사회 전체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계통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아유 참 큰일 났네 이거. 아유 이거 뭐 자기 고백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제가 홍순양 노무사님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호에 들어왔을 초창기부터 그때부터 쭉 이제 연호랑 같이 인연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활동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서울여성노동자회 처음에 98년도부터 노동법률 상담 지원을 하다가 2015년부터는 심리상담, 심리정서 지원단을 별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여성노동자회 같은 경우는 성희롱 상담이 아마 전국 기관 중에서는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별도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제가 또 심리정서 지원단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3, 4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없는데 저희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으면서 이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률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피해자 심리 정서 지원제도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홍수경 노무사님께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심리 상담을 통해 본 정책 제언이라고 하는 발제를 그때 같이 해주셨었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 정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를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노무사님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 만나오셨잖아요. 그 피해자들을 뵀을 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보통 피해를 경험하는 그 순간과 그 직후 어떤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부터 좀 말씀을 시작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개별적인 성희롱 성추행 사안이 많겠지만 직장 내 위계 질서 하에서 그리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직장 내의 인간관계가 갈등이 촉발되거나 유발되거나 이 사회 전체로부터 그 직장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 곤란한 그런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 실제 예방되고 근절되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 자체가 직장 내 성희롱을 어떻게 보면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돼야 되겠지만 동료 근로자들 지원도 필요하고 특히 사업주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또 비난을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유포되고 뭔가 있겠지 이렇게 소문이 유포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가해 피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치 전환이나 인사이동이 원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급자 주로 70% 이상이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데 그러면 다른 팀으로 배치를 이제 배치 전환되거나 이러면서 좀 격리되고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예방되기도 하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이제 또 두 번째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가해자들이 또는 행위자들이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거나 고소를 통해 가지고 또 형사적인 제재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한 자책감, 죄책감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피해자가요. 예. 내가 고소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예. 내가 좀 참으면 되는데 참지 않아서 저분이 징계를 당하는구나. 그런 왜냐하면 이제 주변의 인식들이 성희롱 가해자가 이런 성격 유형이다 이런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길 가다가 누구나 성추행하거나 희롱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사회적인 권력관계 하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런 피해 상황에서는 이제 하급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유능하거나 일은 되게 잘하고 유능하지만 실제로 사회적인 관계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형태로 성희롱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인사고과는 좋은데 실제 성희롱이 벌어지면 성희롱에 대해서 유능한 상사가 징계를 받게 되면 외부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을 또 막 이렇게 왜 좀 참지 그랬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비난을 하겠네요. 예. 근데 그런 얘기나 이런 비난을 피해자가 내면화를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된다. 미안해서 조금만 내가 참으면 좀 관계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을 텐데 내가 문제 제기하는 게 올바른가? 내가 문제 제기해서 저분이 다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속마음은 정말 징계받기를 원하거든요. 그 마음이 막 몇 갈래로 갈라질 것 같아요. 예. 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또 저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또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어떤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 예.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가 고민할 거는 이 징계의 수위 혹은 대응 이런 거라면 피해자는 말 그대로 성희롱 사건 이전부터 자기의 모든 걸 되돌아봐야 되고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도마위에서 그냥 너덜너덜해지고 그 원인을 원래 그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괴로움들을 탈피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드리죠. 실제로 그러면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이 있을까요?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죄가 없다면 풀려날 수 있는 건데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죠. 같이 나누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또 자책, 뭐 죄책 뭐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얘기를 나눠서 좀 불안감이나 두려움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또 이제 고소하거나 징계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예.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집 주소를 아는데 집으로 와서 괴롭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저렇게까지 생각할까라고 싶지만 실제로 여성분들은 또 여성이 아니라 피해자 같은 경우는 성기부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분들은 2차 가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 그 건을 이제 회사에서 정당한 프로세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나쁜 시그널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주춤거리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미투 분위기 이후로는 굉장히 신속하게 좀 처리되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주춤한다는 건 그런 피해를 또 당했던 다른
피해 여성들이 주춤하게 된다는 그렇죠. 저봐 저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결국은 저 친구가 돌을 다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긁어서 네. 부스럼만 일으키고. 예. 그래서 막 저희 이제 서울 연호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법률 상담 때문에 왔다가 그 상담 과정에 뭐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거나 진정하거나 그런 법적 절차를 안 거친다 하더라도 회사하고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심리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법률 상담 후에 심리 상담을 같이 진행하면서 좀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 가정을 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듣다가 그 얘기가 되게 귀에 꽂히더라고요. 만약에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지금 그 문제가 발생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예, 사건의 핵심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보통 피해를 경험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피해자들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예를 들어 뭐 노래방에서 갑자기 이제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이렇게 뭐 으쌰으쌰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근데 불쾌한 기분을 느꼈는데 이게 성희롱인가? 근데 좀 어깨를 기대어 온다. 어디까지가 성희롱인가? 내가 이게 불쾌감을 표현해도 되나? 그리고 이제 회식 자리에서 쭉 앉아 있는데 이제 허벅지에다 손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분은 나쁜데 술 취해서 이러는 건가? 이게 뭔가? 일단 그 순간에는 이게 뭔가? 그 순간에는 좀 멈추죠. 생각 자체가 멈추게 되죠. 이게 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예. 특히 이제 성희롱이 회식 중에 많이 벌어지잖아요. 회식 중에 많이 벌어지는데 그 당하는 사람도 그 순간 그냥 기분 나쁨을 느끼는 거죠. 기분 나쁘고 불쾌한데 이걸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순간에 허벅지 이렇게 아우 자네 오늘 괜찮나 했는데 안 돼. 바로 예.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사회생활할 때. 그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도 불쾌하지만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문제 제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이제 저희 분위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성교육을 받아온 20대, 30대, 40대 계층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이대별로. 예, 네. 나이대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20대가 가지고 있는 성모라라고 40대, 50대 어떻게 보면 상급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분들하고 문화적인 정서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사이 간극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얼어붙음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그쵸.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현상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게 뭐지 하면서 생각이 멈추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교과서에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라고 돼 있지만 노래방에서 갑자기 이 신체적인 접촉이 확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상태 그대로. 예. 근데 보통 그런 얼어붙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왜 넌 가만히 있었어? 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순간에 멈춰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이런 사회 속에서 생활해 오면서 저에게도 성희롱이 없었겠습니까? 예. 뭐 교육받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적인 가치관, 생활해온 습관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돌아보면 그 순간은요 멈춰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 순간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일단 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교육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훈련이나 교육으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나요? 글쎄요, 제가 뭐 교육과 훈련으로 어떤 실험 효과가 나오고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진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보통 보면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려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순간이 지나고 촬영을 한다든지 녹취를 한다든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전한다든지, 그러니까 성희롱, 성추행 전후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실제 두 사람 목격자 없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전후 사정을 보고 저희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러고 나가지고 되게 그때 한샘 사건 때도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카톡으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들은 이게 되게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거 봐라, 이게 동의를 한 관계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오해와 진실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거는 거부를 하지 않으면 동의라고 저희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여성들의 경우 또는 약자의 경우 이게 불이익한 상황이고 어떤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자체가 사회적인 관계고 권력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한 사례도 다 그렇습니다. 요거 한 분만 들어주면 집에 보내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들어주면 종료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거절을 하면 다음 날 출근해서 상사와의 관계가 또 문제가 될까 봐 그런 이유 때문에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거부인데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그게 동의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부터 좀 변화가 되어야 이 변화는 인식의 변화, 문화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는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명시적인 법률적으로 판례가 나온다든지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그런 게 변화될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때는 그래서 명시적인 거부 의사 뭐 이런 보다는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문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성희롱으로 넘쳐나는데 이 사회 속에 몸담고 있는 사람한테 너만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무분별한 그런 부분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 저 또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되면 또 유야무야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특히 사회적 권력적 관계하에서는 소극적인 거부를 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것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사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피해자분들께서 얘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신 사례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사가 인사 승진에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근데 회사 근처를 좀 벗어나서 저녁을 먹자라고 해서 그날 이분이 되게 기분도 불쾌하고 같이 모시고 있던 상사니까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차를 몰고 되게 멀리 외곽지로 이동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차 내에서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톡톡 하는 정도. 그래서 되게 이제 위로의 의미로 그냥 예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이걸 이제 동의의 표시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 이제 행동으로 옮기다가 스톱돼서 그 이후에 이제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결국은 같은 바로 직상 상사였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는 게 힘들어진 경우죠. 그래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성하고 여성하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게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경우였습니다. 호의로 출발했다가 그래서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특히 술을 먹고 이런 어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을까.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이런 이제 고충을 털어놓으면 너 바보니? 그 외곽지로 가서 밥 먹자 그러는데 뻔한 걸 왜 따라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 동료들이 위로한답시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이 더 상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더 문제 제기가 하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렇죠. 하긴 그렇긴 하겠네요. 내 아는 친구들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서 들어주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오던 동료, 지인들 같은 경우는 설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먹겠어? 설마 그렇게 했어? 라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뭐 회식을 간다든지 저녁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거를 개인적인 어떤 처신을 못하는 문제로 몰아가 버리면 이게 이제 직장 내 성희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막 스스로 이게 자책할 때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프죠. 예. 근데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만약에 내 주변에 어떤 친구라든가 뭐 동료라든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한테 해왔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예. 글쎄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 이 얘기를 저한테 왜 하게 됐는지 물을 것 같아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를 누가 친구가 한다.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마음인지, 뭘 원하는지. 예. 그러니까 결정을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예. 신고해, 고발해, 고소해 이게 아니라 그 어떻게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냥 제가 뭔가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친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충분히 먼저 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이 풀릴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스스로 결정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 지원하고 무슨 결정이든지 간에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친구나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걸어오면은 그래? 뭐 어디 신고하자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예. 어떤 기분이었니?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 막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이제 내부에 좀 더 법률적 지식이나 아니면은 상식이 있으면 내부에 고충 처리 절차가 있는지 그런 것들 이용하고 싶은지.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망설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어떤 부분 때문에 망설여지는지 스스로가 본인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한 걸음 디딜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과정에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본인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뭘 원하는지도 같이 얘기 나누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은 참고 싶어도 막 그 분노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참았다가 추후에 후회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결정 방법을 얘기해 주거나 이거보다는 스스로가 어떤 상태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염려가 되는지, 두려운 거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돌아보게 되죠.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상담했던 거는 고소를 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예. 아, 이 사람이 나의 뭐 이제 집 주소도 알고 아까처럼 해코지를 하면 어떡할까부터 생각해서. 근데 그러면 실제 고소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상될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는 거죠, 전부 다.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어디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기관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일단 직장 내에서의 해결을 위해서 뭐 직장 상사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내 고충 처리를 하는 곳에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경찰서를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그거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심리 상담하고 일반적인 코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소망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죠. 만일에 법적 처벌을 원한다면 국선 변호사가 있을 거고 국선으로 또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을 거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정보는 서울여성노동자에 전화 주시면 예,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얻을 수 있으시고 다만 그 과정을 진행하는 주체는 본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이게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안다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제 무엇 때문에 이걸 시작하게 되고 뭔가를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충분히 자기 마음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성찰하게 되면 객관화시키게 되면 성찰이보다 객관화시키게 되면 지치지 않고 뭐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무튼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라는 생각을 해요. 되게 용기 있는 여성이다. 그쵸. 용기 있는 피해자다. 그게 스스로가 그렇게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책을 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똑똑하게 처신하지 못했지?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왜 뿌리치고 나오지 못했지? 이런 자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성희롱 이건 이제 심리 상담에 성희롱 예방 교육할 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어떤 친구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또는 짧은 배꼽 티에 이렇게 소매 없는 나시를 입고 있다고 해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성적 유혹의 표현이라거나 아니면 벌거벗고 대로에 있다라고 해서 나를 강간해도 좋다라는 의사표시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해도 된다라는 표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자체를 본인이 원하거나 동의하거나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술 취하면 전부 당해도 되고 뭐 다 그렇잖아요. 모든 상황에선 다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되잖아요. 성희롱 성추행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놈과 뭐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문화 그리고 권력 관계 에서 발생되어진 예. 거다. 침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어떤 뭔가에 뭐를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거절할 수 없는 권력 관계에 있다는 거죠. 팀장이 팀원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면 회식을 가자, 2차를 가자, 3차를 가자,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봐라, 술을 따라라 얘기를 하면 그걸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관계, 사회적인 상하관계 안에서는 제가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평등한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홍노무사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어떤 위계 질서 안에서 내가 처해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게 절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내 자유의사로 해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하는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지 절대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옷의 모양새나 술을 먹었냐의 유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게끔 이를테면 땀표 치고 시스템화되도록 구조가 됐다는 문화. 거죠. 예. 회식 문화 자체가 권력관계, 상하관계 이런 것들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예. 개인의 잘못과 개인의 피해로 이제 잘못으로 몰아가게 되면 그럼 정말 자책감이 빠지는 거죠. 예. 네. 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관계에 있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을 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좀 그냥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가 더 커진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는 더 진전되지 않거든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재나 별 문제 없이 흘러갔기 때문에 더 심화가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반복적이에요. 특성이. 그리고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 권력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 문제가 단절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있다는 거. 고용환경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 예, 그 문제 그리고 성희롱의 수위가 더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사가 조그만 성희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더 심화되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길에서 방지를 해주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고용 환경 자체가 악화되는 걸 예방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사실은 이제 뭐 처음부터 이렇게 훅 수위가 높게 가는 경우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가해자들의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이렇게 해봤더니 그냥 넘어가네 이러면서 점점점 수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일반적인가요? 글쎄 그게 일반적이라고 물으면 제가 뭐 통계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험칙상으로. 예, 아무래도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스킨십이나 접촉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한번 제재가 들어가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문제가 있구나. 특히 최근에 미투 이후에는 그게 또 수면 아래에 있던 게 쫙 올라왔다가 이제 조금씩 조정돼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실제 수면 아래에 있던 많은 성적 침해의 부분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의식을 자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화되는 것, 반복되는 것,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죠. 네. 최근 이제 공익 광고에서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주변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라는 공익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 약간 긍정적이긴 하다. 그런데 어떤 상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잘못했는데 미안해라고 할 수 있는 상사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좀 전에 이제 농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남성의 문화라고 여겨지는 게 있고 여성의 문화라고 여겨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아닌 걸 인지해도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회식 자리 분위기가 나로 인해 망쳐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피해자는 가장 클 텐데 그럴 때 사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먼저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약간 우리 회사에 어떤 부장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장님이 상습적인 성희롱 가해자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피해를 겪었어요. 그래서 다른 상사한테 아니 그 부장님이 어제 나에게 이렇게 했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투 이전에는 아휴 그래 그 부장이 늘 이래가지고 늘 문제가 있었는데 네가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부장이 계속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자들이 계속 탈락해가고 이러면 그건 결국은 사업장에서도 마이너스고 굉장히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문화들 기존에 있는 문화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투 운동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미투 운동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예. 그 미투 이후에 여성가족부에서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 미투 운동 이후에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이제 더 거기다가 응답률이 높았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계기로 내가 나에게 있었던 일이 심각한 성희롱이구나. 저런 것도 성희롱인데 나에게 있었던 일은 더 안 돼. 난 왜 가만히 있지? 문제 제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운동 이후에 이제 용기를 얻고 자각하고 스스로를 어떤 성적 주체로 인지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성희롱 신고가 되게 많았죠. 제가 뭐 지금 노무사로서도 20년 일하고 있지만 저희 이제 자문하거나 상담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신고 사례가 많아서 조사를 직접 제가 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또 적극적인 자세로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예. 성희롱 예방 교육도 좀 활성화되고 예. 그래서 이게 반짝하고 많은 게 아니라 실제 많은 사회적 직장 내 권력 관계하에서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건 정말 사실이죠. 예. 또 근데 이제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에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왜 벌어지는 건지 좀 말씀을 해봐 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맞고 오면은 당장 뭐 신고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한번 다 말씀 한번 해보셔요. 그래볼까요? 저만 얘기시키지 마시고. 제 생각엔 아까 그 얼어붙음이라고 하는 거가 연장되는 거라서 이게 뭐였지? 그래서 계속 그걸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서 약간 일정의 어느 정도의 마음의 판단이 서고 이렇게 해서 내가 퇴직을 하고 퇴사를 하고 최악의 경우 나 혼자만 모든 것을 감당하고 퇴사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뭔가의 이제 이렇게 마음이 딱 결심이 들면 그때서야 그러니까 오픈을 시키고 뭐 고소고발을 취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돼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성폭력인지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그거를 그러니까 구성한다 성폭력은 구성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당한 게 뭐지 하고 어디서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동의하고 일단 그거인지 이게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이게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문제 제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걸 문제 제기했을 때 나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협력자를 확보하는 순간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드러나지지 않잖아요. 취업규칙이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걸리지 않을까.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맞는 말씀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그냥 참는 거죠. 예. 그냥 참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되기도 하고 내가 이런 문제 제기했을 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내가 어떤 경우는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래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 아니 정말 뭐 되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성희롱 약간 추행적 성희롱 당하고 난 뒤에 제가 선생님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예, 참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참자. 근데 이제 참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참고 넘어갔는데 저 말고 저를 가해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트라우마가 머릿속으로 계속 리바이벌 되는 거죠. 예. 뭐 그게 그럴까 싶은데 많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한 지금 우리 벌어지는 성희롱은 성추행인 게 또 굉장히 많거든요.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게. 그럼 그게 이제 자꾸 리바이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참고 있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죠.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죠. 그러면 이제 자책이 되죠.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우울해지는 거죠. 예. 그래도 아니다.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날 좋아한 게 아니었어. 이거는 예.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성희롱이었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안도 있는 거고 그 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또는 인식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예, 내가 뭘 잘못했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문제 있는 여성인가? 문제 있는 사람인가? 아니 행위는 근데 이제 다른 그런 방향인데 예. 막 온갖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분출을 못하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참다 보니 그렇게 주위에 시간이 흘러서. 근데 저는 일단 뭔가 얼어붙음이라고 얘기한 그 정지 상태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내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 전 무조건 다 성폭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내가 딱 다른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그러니까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그건 전부 다 성폭력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러니까 그런 정지 상태를 만들게끔 하는 남성들의 모든 행위와 언설은 혹은 뭐 남성이 아니라 그게 다른 여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뭐가 성희롱이고 성폭력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상황이 일어나는 순간에 대해서 판단이 정지되거나 얼어붙음이거나 뭔가가 이상하면 저는 다 그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저희 아무튼 특히나 이게
권력 관계 속에 놓이면 고용평등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잠깐 상담사 홍수영이 아니라 노무사 홍수영이 돌아갔습니다. 성희롱의 개념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근데 이제 개념 정의를 떠나서 이 성희롱이라고 고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은 주관적인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는 건데 그 주관적인 것도 아까 뭐 얼어붙음이 주관적인 것도 그런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평균적인 일반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더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랬을 때 그 주관적인 감정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그게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회 통념상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뭐 거의 다 우리 범죄에 하는 거죠.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느꼈느냐. 그게 얼어붙음의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다 성희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원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소극적인 거절을 동의로 해석하는 이 사회일수록 사실 동의의 여부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이제 좀 과거랑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몇 년 전에 닥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어쨌든 주인공 남자가 그 주인공 여자한테 키스해도 되냐고 안아봐도 되냐고 묻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 남성의 물는 행위가 전혀 찌질해 보이지 않았고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도 마지막에 크리스토프가 메이아이 하잖아요. 그 모습이 전혀 찌질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동의하는 마음이 오케이 생겼을 때 그건 성희롱이 아니라 행복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문화들이 바뀌어야 된다. 고민하지 않게 해라 피해자를.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연애를 하거나 뭔가의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메이아이를 할 수 있는 거지. 직장 상사가 노래 부르다가 야 나 어깨 동무해도 되냐? 가슴 한번 만져볼까? 야 나 허벅지 좀 두들겨도 되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훅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건 성희롱인 그쵸? 거죠. 그건 성희롱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뭔가 너 가만히 있었잖아라고 얘기하는 어떤 법률적인 뭔가의 해석과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들이대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현실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반여성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하나의 개인을 결정권을 가진 인간을 인정한다면 사실은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시가 아니라 아까처럼 서로 주체적으로 동의하에서 어떤 관계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권력 관계에서는 그 자체가 힘들죠. 되도록이면 신체적인 접촉은 안 하는 거죠 원래. 그렇죠. 뭐 1m, 2m 우리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떨어지라고. 그리고 사실 묻기도 굉장히 내가 가슴 만져도 되긴 이를테면 상사가 노래를 부르다가 그런 얘기는 동의도 말을 꺼내기도 힘든 얘기인 거잖아요.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말 자체가 성희롱이죠. 그렇죠. 그치? 제가 그 얘기예요. 키스해도 되니 이 말 자체가 성희롱이죠. 이거는 동의도 구할 수 없는 거를 그렇죠. 행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성희롱인데 그거를 뿌리치지 않았다고 그것을 성희롱 의 범주로 들 것이다 동의를 했다고 있다고 뿌리치지 얘기를. 않았기 때문에 넌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넌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미투 문제적이다는 이후에 얘기죠. 많은 어쨌든 법 쪽에도 이 성인지 교육이 막 진행이 되면 그렇죠. 아마 그런 판결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네네. 하고 빨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 상사들은 혼자 연애한다라고 생각하는 상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게 자기는 연애래 피해자는 피해라고 하는데 계속 자기 혼자 연애한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계속 가상으로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사 입장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
사적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사귀는 사이였냐고 물어보죠. 네. 사귀는 사이였냐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네네네. 물론 개인적인 관계 뭐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걸 차치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회적인 관계에서 일터지 않습니까? 일하는 터전에서 만나서 업무하는 상하관계 하에서 벌어진 일들이라서 어찌 보면 남성들의 환타지 부분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에 끌어들여서 하게 되면 정말 난처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다 잘라야 돼요. 그런 얘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게 동료 남성과의 관계는요?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뭐 이제 상사 얘기가 있는데 네. 저는 동료 관계나 내지는 그런 안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게 여성과 남성의 어떤 성차에 의한 그거의 권력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급이나 어떤 지위가 아닌.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능력은 안 되고 저는 그냥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제 친입 들어오면 제 찜했다. 그리고 동기들 간에도 그러고 이제 그런 경우 많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있죠. 그런 경우 있는데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런 소문을 내고 단톡방에서 누구를 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10번 찍고 계속 문자 보내고 이것도 성희롱입니다. 이것도 성적 괴롭힘이거든요. 근데 이건 성희롱이 아니고 그냥 호감을 가진 한 여성 또는 남성이 다른 이성에게 대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고 굉장히 당하는 여성과 남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지 않는데 계속 나는 거절 의사를 계속 밝혔는데 계속 의사를 밝혔는데 만나자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고 앞에 서 있고 공포스럽거든요. 네, 맞아요. 회사 가기가 싫어지죠. 당한 사람은 공포스럽거든요. 이거는 이성에 대한 구애가 아니라 지나친 스토킹 또한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데이트 폭력이니 저희 뭐 속담에 있는 말 아닙니까? 10번 왜 찍습니까? 10번을. 찍히는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그 나무라서 그렇죠. 찍히는 사람은 어떻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인 행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남녀 관계나 이성 관계에서의 일방적이고 어떤 폭력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밀쳐갖고 키스하면 멋있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서로 간에 굉장히 신뢰관계나 이런 것들이 형성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거지 한 현상으로 볼 때는 그냥 폭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그렇게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에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2차 피해를 겪으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고 어떻게 보면 또 원래의 피해보다 더 큰 심리적 좌절을 겪기도 하는데요. 성희롱 피해보다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피해를 입은 후에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도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어떤 사례를 본 적 있으신지 또는 어떤 말씀을 해주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상사가 제 세상에 오늘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그럼 보통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XX 새끼?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아유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건데 너는 뭐 그게 문제라고 우리 때는 더한 것도 참고 다녔는데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이런 일로 힘들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아유 뭐 그죠. 딱 그런 말이죠. 직장 생활이 뭐 다 그렇지. 뭐 제일 가장 흔하게 퉁치는 말 사회생활이 그렇지 뭐. 예. 사회생활이란 말이 굉장히 뭔가
마법의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평과 모든 불이익과 모든 나에 대한 침해를 다 참아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생활이 그렇지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는 그만큼 변화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체념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하에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불평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그래서 어찌 보면 친구들이 옆에서 참아라는 얘기는 네가 고통을 겪을까 봐 참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 얘기는 사실은 속마음은 우리가 전부 고통을 겪지 않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2차 피해가 사실은 그 하나의 개인의 문제로 귀결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걔한테 일어난 일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동료가 얘기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우리 고용 환경 하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이럴 때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것 같거든요. 아, 이런 문제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문제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너는 그런 일을 겪었니? 야, 똥 밟았다 생각해. 그럼 걔만 똥을 밟은 거예요. 맞아. 네. 똥 밟았다 생각해. 네. 그냥 벌어지는 일이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그 인사관리 담당자나 회사에 고충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막 소문으로 유포되거나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겪은 분들이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만 저는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저는 징계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말 속마음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예.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분은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지. 사실은 문제 없이 본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징계나 처벌이 그러니까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이 잘 처리가 되는 거를 원하는 저는 문제가 커지기를 원하지 않고 저는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바깥으로는 문제가 커지고 싶지 않아요. 징계까지는 원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마음은 그분이 징계되면 상사가 징계되면 저하고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하긴 한데 그 말이 진정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냥 크게 커지지 않길 바란다는 게 예, 그냥 예. 묻고 갔으면 좋겠다. 예, 피해자는 징계까지는 원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뭐 조사를 하지 않는다,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진심의 의사인지 왜 그래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실제 심중에 있는 말이 무엇이냐. 그거를 좀 저희가 이런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그거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인사 담당자분이. 피해자가 이거를 사건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 피해자가 사건화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법이 바뀌면서 그런 문의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고병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걸 또 거꾸로는 피해자는 정말 자기 사실이 성추행이나 피해 사실이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그걸 이제 막 게시판에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떤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이거를 저 누구 모씨는 정말 소문도 많고 정말 나쁜 XX인데 그 피해 여성은 절대 그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거꾸로인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솔로몬의 재판 같네요. 예, 그래서 성희롱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그 진정 의사 어떤 결정 행위보다 어떤 마음 상태고 왜 그렇고 이분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스스로 그걸 스스로 모르거든요. 그걸 자기 스스로 알게 해주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홍승현 노무사님이 왜 상담사 공부를 하시게 됐는지 정말 오늘 절절하게 큰일 났는데요. 공감이 됩니다. 저는 개별적인 그러니까 이 성희롱을 경험하고 성추행을 경험하는 개별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다 낱낱이고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성희롱 사건, 성추행 사건 이런 사건에 가두어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정형화시키는 거? 예.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신이 살아가던 삶의 경험하에서 이런 사건이 나타났으면 이런 사건이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살아가는 또 자원이 되어서 잘 복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게 할 것인가. 그게 저한테는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 사회적인 것과는 또 별개로. 근데 또 공인노무사를 막 처벌하고 징계하고 인사관리하고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해가 가신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노무사로서의 삶도 쉽지 않고 상담사로서의 삶도 쉽지도 않고 아니죠. 이거 좀 이런 일들을 감사한 하시는 것 일이죠. 자체가 어쨌든 저 커밍아웃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벗겨지는 예. 시간 같아요. 마음의 문제가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마음의 고통이 몸의 통증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 같은 것들이 있나요? 참 다양하죠. 그러니까 몸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게 더 사실은 심각한 경우죠. 왜냐하면 제가 제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형태가 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가 아프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불면증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여성 노동자에서 설문조사해 봤을 때 그게 약간 외상 후 스트레스 그런 PTSD 증상 유사한 증상 뭐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일주일 여기서 가다. 잠깐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제 주로 이제 전쟁이나 이런 데를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극심한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직장 내 성희롱의 경험들 자체가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한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도 사실은 상담 내담자 중에 많으시죠. 심한 경우는 이제 우울증 진단 받으시고.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분들께서 우울증 진단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제가 많이 봤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또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몸에 이상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계속 몸과 마음이 정말 피폐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홍동수님께서 그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 분들께 뭔가 어떤 심리 정서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지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면 네. 뭐가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몸의 질병을 마음의 문제로 이제 마음과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괜찮다. 마음은 괜찮은데 몸이 아플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나에게 마음 어딘가가 고장이 났다. 지금 잠깐 오퍼레이션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러면 그때 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무의식적인 제 마음, 제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방에 가든 양방에 가든 이 병도 마음의 증상과 연결되어 있다. 아,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괜찮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만 오면 그걸 인정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난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거. 괜찮아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도 나는 괜찮아야 되고 난 아무 일 없어야 되고 뭔가 잘 빨리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몸으로 증상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위로가, 스스로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걸로 어떤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뭐 어떤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게 그게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또 본인일 수 있거든요. 예. 이 벌어진 사건을 내가 어떤 인생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물론 그거는 힘들죠. 어렵죠. 쉽진 않지만 계속 당한 상태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성희롱을 당한 자로 남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런 사건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다시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상태에 이렇게 딱 고착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억울해하는 거죠. 성희롱이나 추행을 하고 딱 사고를 내고 간 자들은 저 가고 있는데 자기 삶을 잘 사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막 그 분노가 더 치미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예, 지금의 상태를, 괜찮지 않은 자기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 거기 그거부터가 출발이고, 아니야 어떻게 안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안 괜찮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괜찮죠. 그런 경우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제 집단 상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 다 똑같구나. 괜찮은 척하고 있었을 뿐이지 전부 다 이랬구나라고 하는 순간 그게 이제 서로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 아픔이 서로 공감이 되는 거죠. 자기의 아픔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느끼는 아픔이라면 자기의 특별한 어떤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가 되면 그때 이제 페미니스트로서의 깨어남이 시작되는 순간 네. 페미 각성이 시작되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저기 직장 내 갑질, 젠더 갑질 그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 이제 성희롱 성폭력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업체를 얘기를 하면 안 됐죠. 어떤 사업장에 그 남성분들 현장직 외근직 남성분들이 주로고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내근직 여성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막 덩치도 있고 막 거칠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이 내근직 하는 이제 이 여성 노동자분들은 좀 이제 젊은 세대신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일상적인 성희롱적인 발언이 그냥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이상한데 이 아저씨 왜 이러지?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다가 그리고 1, 2년, 3년 막 이렇게 지나고 지금 7년 차신데 최근에 미투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런 언론이라든지 SNS에 노출되어지고 들어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아 내가 기간에 있었던 우리 회사의 이 문화가 굉장히 성희롱적이고 성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작업장 내가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노조 내부에 성평등위원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워낙에 자기가 그렇게 활동했었던 건 아니었고 이제 페미니스트로서의 각성.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다 막 걸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뭐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요거 유인물을 나누는데요. 이 남성 조합원이 너는 남성한테 날 드려? 나는 여자한테 줄게. 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남자도 어쨌든 자기도 여자한테 주니까 뭐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성희롱적인 발언이고 왜 나는 남자한테 주라 그러지? 내가 이러고선 자기는 여자들한테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전에는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었던 게 지금은 이제 이게 각성이 되고 이러면서 성평등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과도기적인 지금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희롱을 하는 성희롱 행위자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정해진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 안에는 다 쓰레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근데 상황에 따라 그런 권력관계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서는 온순한 아빠인데 옛날에 고문 잘하는 누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중에도 전화 받으면서 아빠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그런 어떤 부분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권력 관계에서는 이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상대해서 누구는 적, 누구는 아군, 적군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 남자 여자 저도 가끔 그래요. 남자들은 다 그래. 너희는 그렇지. 무슨 남자가 하등 동물이냐. 가끔 이제 남편하고 싸울 때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나는데 그것도 굉장히 반페미니즘적인 사실은 운동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런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 내부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공유해 있는 거잖아요. 공유되어 있는 거라.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는 바로 또는 그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여성이라든지 여성부가 아니고 성평등위원회를 차리려고 했었던 게 방금 저기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맥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문화 자체가 그리고 성이 평등하기를 원하는 거지 뭐 여성들의 뭐 이렇게 물론 여성부나 여성이가 그러려고 만들어진 건 아닌데 그 성평등위원회는 남자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일을 도모했으면 그쵸.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주장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들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성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지향으로 정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해온 역사가 있는 거지. 그쵸. 그거를 갖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고 성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저는 옳지는 않다고 맞습니다. 봐요. 여성성 젠더 부분이니까 섹슈얼 부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혹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다면 뭔가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위로.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 찾으시면 구해진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찾으라 구할 것이니. 네, 저는 오늘 얘기 나누면서 딱 이런 제목이 떠올랐어요.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또 긴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또 서울연우와 함께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지금 미투 운동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고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 정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좀 국가가 나서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을 좀 빠르게 좀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오늘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